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새벽 3시입니다. 저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 TV조선의 미스터 트롯2를 항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불타는 트롯맨의 심사위원으로 심수봉 씨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쟁하는 가수들이 심수봉 씨의 불후의 명곡 그때 그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비나리,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고 심수봉 씨도 자작곡을 불렀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인 11.6 때 박정희와 차지철이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눈앞에서 지켜보았고 손바닥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등에서 샘솟듯 하는 피를 막았던 그야말로 레전드가 된 68세 가수 심수봉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심수봉 씨가 작곡한 노래에는 뭔가 그때 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30여 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어제도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난장판을 겪어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해 온 것이 고맙게도 생각되었습니다. 심수봉 씨의 노래 가사는 자전적인 분위기이면서도 문학적입니다. 저는 박정희의 마지막 만찬장에 있었던 생존자 3명, 즉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신재순 씨, 심수봉 씨 세 사람을 다 만나서 거의 초단위로 이 역사적 순간들을 재구성해 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리고 가장 의미가 깊은 날이 하루만 뽑으라면 그게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의 30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8년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로 해가지고 12년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열립니다. 도합 30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김계원 씨가 이제 작고를 했으니 이제 역사적 증인으로서 남아있는 분은 심수봉, 신재순 두 분입니다. 박정희 최후의 순간을 정확히 증언해주는 두 여인의 존재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수봉, 신재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계원, 심수봉, 신재순 세 사람에게 제가 집요하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 관통상을 입은 상태에서 난 괜찮나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세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피하게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까지라고만 했는데 난 괜찮아 그 의미가 뭐냐?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빨리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신재순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을 느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박정희 세대는 난 괜찮아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특히 신재순 씨의 증언이 아주 세부적이었는데 술안주의 위치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신재수 씨는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하여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의연한 자세, 그것은 초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여도 옆에서 증언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수봉, 신재순 두 사람이 정확한 증언자 역할을 했으니까 제가 고맙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참고로 심수봉 씨에 대한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대위 차한섭 작성의 1979년 11월 18일자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요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0월 26일 밤의 상황이 쭉 그림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노래, 그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불렸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문일답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차한섭 대위가 작성한 신문조서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 측에서 진술인의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 대해 진술하시오 하니까 심수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978년 9월 9일 MBC 대학 가요제에서 본인의 가요, 그때 그 사람이 히트를 하게 되어 1979년 6월부터 정식으로 가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78년 대학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검찰관이 묻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궁정동 식당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심수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본인은 집에 있는데 오후 4시 30분경 며칠 전 만난 적이 있는 박선호 씨로부터, 박선호 씨는 정보부의 의전과장이었습니다. 그 궁정동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박선호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후 5시 30분까지 내자 호텔에서 좀 만나자고 하여 당시 본인은 그날 저녁 쇼 프로 스케줄이 있어 곤란하다고 하였더니 그것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연예인들 공연이 있는 줄 알고 흑석동에서 기타를 사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내자 호텔로 갔더니 입구의 차에 박선호가 있어 동승하고 있던 신재순과 함께 궁정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자 호텔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근방에 있었습니다. 다시 검찰관이 묻습니다. 그날 궁정동에 도착하여 연회 석상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심수봉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궁정동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때였는데 처음 들어간 곳이 대통령 경호관 대기실이었으며 그곳에는 평소 지면이 있던 안재송 씨와 또 한 분이 계셨으며 안재송 씨는 대통령 경호관이고 또 한 분은 정인형 경호처장입니다. 안재송, 정인형 두 사람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박 과장에게, 박순호 과장입니다. 박순호 과장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고 그곳에서 TV를 보다가 잠시 후 부속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어떤 분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저녁
6시 40분경 각하가 계신 연회석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중앙에 탁자가 놓여 있고 방 안쪽 중앙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앉아 있었고 본인은 각하 왼쪽에 그리고 신재수는 각하 오른쪽에 앉았으며 본인의 앞쪽에는 김계원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고 신재순 앞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앉아 있었고 김재규, 신재순 사이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리 배치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연회석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는 동안 연회석상의 이야기가 듣기지는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할 때 들려오는 소리는 차지철과 김재규가 상호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참 그날의 운명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김재규에게 부마 사태에 대해서 묻고 정보부가 좀 제대로 일을 하라는 식으로 좀 핀잔을 줍니다. 그럼 차지철이 말려야 할 텐데 차지철은 더 강하게 김재규를 몰아붙입니다. 김재규로서는 박정희와 차지철로부터 같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관이 연회석상에서 김재규가 대통령 각하를 시해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아는 바를 진술하시오 했더니 심수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회석상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소개 인사 등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 7시경이 되려고 하니 각하께서 자꾸 시계를 쳐다보시니까 차지철 실장이 시간이 되면은 TV를 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얼마 뒤 차 실장이 자동 스위치로 TV를 켜 7시 KBS 뉴스를 시청하였는데 그때 삽교천 제방 준공식 장면 등을 보았고 다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미국 대사가 만난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각하께서 총재도 아닌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으며 그러다가 김재규 부장에게 각하께서 깡패들 사진만 말고 진짜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하자 김재규는 예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각하께서 우리 노래나 한 곡씩 들어보자고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기에 본인은 대기실로 가서 기타를 가지고 와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앵콜곡으로 두만강 푸른 물을 불렀으며 다음에 차지철 실장을 지명을 하니 차지철 실장이 도라지와 나그네 서름이란 두 곡을 불렀는데 도라지를 부를 때인가 누군가가 와서는 김재규 부장에게 귀속말로 과장님이 좀 뵙자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김재규는 곧 바깥으로 나가고 차 실장의 노래가 끝난 후 신재순에게 지명이 되어 신양이 사랑해 당신을 부르려고 해서 본인이 반주를 하는데 김재규가 들어와 앉자마자 안전자세로 차 실장을 향하여 이 금방진 놈 하면서 총을 한 발 쏘았고 바로 일어나서 각하를 향해서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대충 이 상황이 짐작이 가죠. 노래가 이제 노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부른 다음에 부를 사람을 지명하라고 해서 이 둘러보니까 김재규와 김계원은 표정이 너무 어두웠답니다. 그래서 차 실장을 지명을 했더니 차 실장이 도라지 민요조의 도라지를 부르고 앵콜로서 두만강 푸른 물을 불렀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이번에는 신재순 보고 부르라고 그랬대요. 신재순이 사랑해 당신을 라고 부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옆에서 따라 부르더라고 그래요. 그 순간 김재규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차지철을 쏘고 이어서 박정희를 쏜 겁니다.
그러니까 총격이 사랑해 당신을 이라는 선율과 겹쳐서 나왔다 이거죠. 사랑해 당신을, 하필 노래를 사랑해 당신을 부를 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서 부를 때 총성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날 연회석상의 분위기는 어떠하였는가요? 심수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으나 김재규와 김계원은 계속 침울한 것 같았고 오히려 각하께서 분위기를 조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너무 부하들이 침울하게 있으니까 좀 기분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연회석상에 들어간 후 김재규가 자리를 몇 번이나 비웠나요? 심수봉 씨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연회석상에 본인과 신재순을 남겨두고 전원이 잠시 나갈 때 나갔었고,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차 실장이 도라지를 부를 때 김재규가 또 한 번 나갔습니다. 처음 김재규가 차 실장을 향하여 한 발을 쏘았을 때 차 실장이 어디에 맞았으며 차 실장의 행동은 어떠했느냐고 검찰관이 물었더니 심수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차 실장이 손목에 총을 맞은 것을 보았고, 차 실장은 실내 화장실입니다. 실내 화장실로 갔다가 손에 피를 씻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태도로 보아서는 차 실장은 김재규가 자기를 사살하려고는 생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그 당시 김계원 실장의 행동은 어떠했는가요? 심수봉 씨는 김재규가 차 실장을 향해 총을 쏘았을 때 김계원 비서실장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검찰관이 묻습니다. 김재규가 차 실장을 향해 총을 쏠 때 각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각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자세를 고쳐 앉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김재규가 각하를 향해서 한 발을 쏜 겁니다. 김재규가 차이철 팔을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쏠 때까지 한 3초 4초 여유가 있었다 그래요. 바로 쏜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김재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순 그리고 심수봉 씨도 그 미묘한 간격을 이야기한 거죠. 각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자세를 고쳐 앉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김재규가 각하를 향해 한 발을 쏜 겁니다. 다시 검찰관이 차이철을 향해 한 발을 쏠 때 김계원이 김재규에게 각하 앞에서 왜 이러느냐고 만류한 사실이 있는가요? 심수봉,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계원은 김재규가 차 실장을 향해 총을 쏘자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해서 한 발을 맞았을 때 진수리는 무엇을 하였는가요? 심수봉 씨가 이 결정적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지철 실장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각하께서는 난 괜찮아라고 하셨는데 옆에서 보니 호흡이 이상한 것 같아 정말 괜찮으시냐고 다시 물으니 괜찮다고 하셨는데 곧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찰관, 각하께서 한 발을 맞을 때 진수리는 계속하여 각하 곁에 있었나요? 심수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차 실장이 한 발을 맞고 화장실로 들어갈 때 옆에 있는 기타를 치우려고 일어서 있는데 김재규가 각하를 향해 한 발을 쏘았는데 각하께서는 본인이 앉았던 쪽으로 쓰러지기에 본인이 가서 부축을 하고 각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건 첫 한 발을 맞을 때 상황, 아까 설명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물어요. 그 후 김재규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각하에게 한 발을 쏘고 나갈 때까지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십시오. 원래 김재규가 차이철이 팔을 쓰고 팔을 맞은 차지철은 실내 화장실로
도망가고 이어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박정희를 쏩니다. 가슴 관통상을 당합니다. 가슴을 맞고 총알이 뒤에 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쏠라 그랬더니 이게 격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바깥으로 나가서 부하의 권총을 갖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심수봉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재규가 차 실장과 대통령 각하에게 각 한 발씩을 쏘고 난 뒤에 김재규는 머뭇거리며 다시 총을 장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전기불이 나갔으며 다시 김재규가 들어왔을 때는 불이 들어왔었으며 김재규는 연회석 입구에서 문갑을 잡고 피하는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해 총을 쏘았고 그리고는 탁자를 돌아서 구부리고 있는 각하 곁으로 와서 각하의 머리를 향해서 또 한 발을 발사하였는데 저는 총 쏘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부속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지철이가 그때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는데 새로운 권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김재규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문갑을 가지고 방패처럼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냥 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김재규가 총을 쏘려 들어왔을 때 진수린과 신재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본인은 각하 왼쪽에서 신재수는 각하 등 쪽에서 피를 맞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박 대통령의 등에서 콸콸 쏟는 피를 그냥 뗐다고 합니다. 손수건을 찾을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로 박 대통령의 피가 샘솟듯 하더라는 이야기를 신재순 씨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김재규를 분명히 보았는가요? 심수봉 씨, 예. 차 실장을 쏘고 각하 곁으로 다가왔을 때 김재규와는 눈이 한번 마주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대기실 옆의 부속실로 들어가서 귀가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본인이 부속실로 도망을 와 있는데 조금 후에 신재순이도 들어왔으며 그리고 얼마 뒤 바로 옆 대기실 입구에서 총성이 들리더니 계속해서 총소리가 몇 발 들렸으며 그러다가 조용해지자 본인들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대기실에 두었던 핸드백을 가져오려고 하였더니 신양이 들어가서 핸드백을 가져왔는데 본인도 한 사람이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신재순 양이 2명이 쓰러져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옆에 경호원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경호관 2사람, 정인형, 안재송 2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고 바로 마주해가지고 2사람과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 친구 사이인 박순호 의정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암살작전은 이 박순호 의정과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해병대 대령. 이 3사람이 다 해병대 출신으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바로 옆방에서 김재규가 차지철 박정희를 쏘는 총성이 일어나니까 마치 서부 영화처럼 박순호가 먼저 권총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인 2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살자 이럽니다. 총을 쏘기 전에. 우리 같이 살자고 하니까 이 정인형 경호처장은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아주 명사수인 안재송 씨가 총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때 박순호가 안재송을 쏘고 정인형을 쏩니다. 한 발씩 쏘았는데 이게 다 치명상이 되었습니다. 2사람이 그냥 적살을 했습니다. 거기서 얼마인가 둘이서 계속 대기하는데 남효주가 와서는 빨리 나오라고 하여 둘이서 함께 앞 건물의 경비원 대기실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가 밤 10시 30분 경이었는데 그곳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곳에 계속 기다리다가 남효주가
밤 11시 30분경 저와 신재순 양을 내자 호텔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속실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경비원 대기실 부근에서 누가 다 죽였어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묻습니다. 두 번째 김재규가 각하와 차지철에게 총을 쏘고 난 뒤에 차지철은 즉사하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부속실에 있는데도 도망와서 부속실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차지철 실장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그날 상황에 대한 심수봉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어제 68세가 된 그야말로 레전드가 된 심수봉 씨가 어제 몇 마디 하면서 자신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했다. 뮤지컬로 만들만 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현장에서 불렸던 이 노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이거 어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8년 대학가요제 작곡, 작사, 노래 심수봉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 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가 생각하는 그때 그 사람과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그때 그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